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비인후과 질환 이야기 귀코목TV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질환 후각장애인데요. 강원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우연 교수님을 모시고 후각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이우연입니다. 교수님, 후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후각은 한마디로 냄새를 맡는 기능을 말하죠. 인간에 있어서 후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교적 냄새를 잘 맡는 동물로 알려진 개에 비해서 후각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5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후각을 통해 음식을 섭취할 때 맛을 느끼고 음식이 섭취하기 적당한지 상하진 않았는지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각을 통해서 화재가 나거나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인지해서 그곳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그 좋은 기분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나쁜 향기를 맡았을 때 기분이 상해진다던가 하는 등의 정서적인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후각의 역할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후각장애란 어떤 질환인가요? 후각장애란 후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냄새 물질에 대한 양적, 질적 이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양적 이상에는 그 정도에 따라 후각이 조금 떨어진 후각 감퇴, 후각이 완전히 없어진 후각 소실, 후각이 과도하게 증가되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후각 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이상에는 원래 냄새를 다른 냄새로 느끼게 되는 착후각, 그리고 없는 냄새를 있는 냄새처럼 인지하게 되는 환후각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후각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후각이 떨어진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식을 조리하다가 타는데도 모르고 이를 방치하여서 화재를 낼 뻔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이를 모르고 있어서 망신을 당할 뻔했다든지 하는 경험 등을 종종 말씀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맛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미각보다 후각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후각이 떨어지면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한 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각장애가 있으면 단순히 냄새를 못 맡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후각장애란 종종 있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후각장애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체 인구의 대략 10명 중에 2명가량은 이런 후각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평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4.5%가량이 주관적으로 후각이 떨어져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인구에서 보면 대략 10%의 환자들이 본인의 후각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후각이 떨어졌을 확률은 더 높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조금이라도 후각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후각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각에 이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후각장애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후각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후각이 어떤 원리로 느끼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냄새나는 입자가 코 속 안으로 들어와서 코 안의 후각 상피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각 신경에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우리 뇌로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뇌에 있는 후각 피질이 이 냄새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후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후각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코로 냄새 입자가 들어와서 후각 상피에 결합하는 과정까지가 문제가 있게 되면 전도성 후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뇌의 신경을 따라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각신경성 후각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어느 것이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후각장애 원인이 크게 전도성과 감각신경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 후각장애가 발생하는지요? 우선 우리가 흔하게 축농증이라고 알고 있는 부비동염이 이 후각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략 후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꼴로는 이 축농증이 원인이 돼서 후각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 축농증에 걸리게 되면 축농증 자체에 의한 염증뿐만 아니라 축농증이 있을 때 잘 동반되는 코 안의 물혹 등이 냄새 입자가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도성 후각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알고 있는 상기도 감염도 후각장애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상기도 감염 때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을 침범하여서 후각신경을 망가뜨림으로써 후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를 침범할 때 주로 후각신경을 통해서 침범하게 되므로 후각신경을 망가뜨리면서 상기도 감염 후 바이러스에 의한 후각장애처럼 이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도 후각장애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머리에 손상을 입었을 때도 후각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머리에 손상을 입을 경우 후각신경 자체가 끊어지거나 뒤틀리면서 이를 통해서 후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후각장애가 종종 동반됩니다. 이러한 후각장애는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므로 어떤 학자들은 치매의 초기 검사로 후각검사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기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든지 항암제, 항갑상선제, 항생제 등을 사용한다든지 만성신부전, 당뇨, 비타민 A, B1 결핍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후각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도 후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각장애 원인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후각장애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면 먼저 어떤 식으로 후각장애가 생기게 됐는지에서 면밀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후각장애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생겼다면 급하게 생겼는지 서서히 진행했는지, 아니면 후각장애가 생길 무렵에 특별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는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병력 청취를 마치게 되면 코 안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시경 검사는 코 안의 점막의 부종의 여부라든지 구조적 이상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알레르기 비형 검사라든지 내부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는 CT 촬영 혹은 MRI 촬영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뇨나 비타민 결핍과 같은 만성질환이 의심될 때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후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후각 검사를 통해서 냄새를 어떤 농도에서 맡을 수 있는지, 또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냄새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 후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후각이 저하된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향후 예후에도 어떤 호전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후각장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후각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요? 네, 후각장애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입으로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가 사용될 때도 있고 아니면 코에 분무하는 국소용 스테로이드 제제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될 때는 비타민 제제 등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의 후각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하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후각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환자가 후각 저하가 생긴 원인에 따라서 축농증이 원인일 경우에는 내시경 축농증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비중격 망곡에 의한 코막힘이 원인일 경우에는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소아에 있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의해서 후각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제거술을 시행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이러한 치료로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질환의 경우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후각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후각 훈련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후각 훈련에 대해서 좋은 후각 호전의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각이 떨어진 환자들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시행할 수 있는 생활요법이나 지침 등이 있을까요? 후각 저하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맛을 못 느끼게 되면 일상의 즐거움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후각 저하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신속하게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분들이 시행할 수 있는 식사 방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 자체보다는 식감이라든지 온도를 통해서 음식의
음식을 섭취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차거나 따뜻한 다양한 온도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각이 저하된 환자라도 향긋하고 매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추라든지 후추, 고추냉이 등을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신맛을 음식에 첨가하게 되면 보존되어 있는 미각을 자극해서 음식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가 있는 보호자분들은 체중 체크를 통해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하고 또한 이러한 환자들이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환자들은 화재 같은 위험에 잘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집안에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찍 인지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각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평소 냄새를 맡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